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제가 느끼는 이 기분이 뭔지 정리를 좀 하고 싶기도 했고, 그와 동시에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좀 시원하기도 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면서도 개운치 않고 이 복잡하고 미묘한 기분은 뭘까요?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원망의 마음이 이제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또한 온전히 이 기분을 설명할 수가 없고,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싫지만은 않아 혼돈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소위 말해 음따였습니다. 여고를 다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분류되어 있더군요.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비참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괴롭힘의 시작, 이 이야기를 쓰게 된 A라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A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일주일인가 되었을 무렵 저와 짝이 된 아이였습니다. 밝게 잘 웃고 목소리도 크고 주변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던 아이라 그런지 친구들도 많은 아이였죠. 저는 그와는 반대로 낯을 가려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는 했어요. 그런 저에게도 말도 시켜주고 잘해주었습니다. 간혹 저급한 단어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흔히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펜 하나를 보더니 "이 색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좀 써도 돼?" 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펜을 돌려주지 않더군요. 그 후로는 제가 새로 산 노트며 머리끈들을 한 번만 써본다고 하며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누구와 물건을 잘 나누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던지라 그리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새로 산 제 신발에도 눈독을 들이더군요. 그 당시 몇 달치 용돈을 모아 산 거라 예쁘기도 했고 소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 오늘 남자친구 만나야 하는데 좀 빌려주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펜이며 노트며 머리끈들도 안 돌려줬잖아. 그리고 가방이랑 신발을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하니?" 라고 짜증을 냈더니 돌변하며 "아이 진짜 찐따 같은 게 놀아줬더니 내가 만만하냐? 내가 우스워?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 무안을 주냐?" 하더니 절 화장실로 끌고 가더군요. 주변 A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힘으로 끌고 가다 보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A의 친구 두 명이 제 팔을 양쪽으로 나누어 잡아 절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A는 그런 제 얼굴을 한 손으로 잡더니 분이 풀릴 때까지 가만 안 두겠다라며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몇 대였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피하려고 할수록 절 더 세게 붙잡으며 A의 손바닥에 제 양볼은 더 얼얼해져 갔습니다. 볼이 얼얼해지며 부어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도 단 한 번도 손찌검 받은 적 없던 저는 아픈 것을 넘어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업 시작 종이치고 저를 질질 끌어 데리고 교실로 돌아와서는 체육복을 제 머리에 덮어쓰게 하더군요. "아프니까 좀 자" 라며 들어오시는 선생님께도 제가 아파서 잔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듯 실실 웃으며 행동하는 A가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덮여있는 체육복 아래에서 울었습니다. 혹시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A가 보복할까봐 소리도 못 내면서 말이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저는 또 화장실로 끌려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A가 손을 들길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야 할 손바닥의 마찰음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떠보니 "야, 쫄았냐? 무섭지? 그러게 말 좀 잘 들어. 내가 웃으면서 말하면 꼭 이렇게 튕긴 애들 있더라. 앞으로는 알아서 잘해. 가방이랑 신발은 내가 챙길게. 거울 좀 보고 와라." 라며 절 화장실에 버리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우르르 나가더군요. 다시 교실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건실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A의 말처럼 교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고쳐 묶어 거울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벌겋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니 제 가방에서 쏟아놓은 물건들은 책상과 의자, 교실 바닥을 뒹굴고 있고 그 아이들은 제 신발을 돌아가며 신어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저에게는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이 두려워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매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A가 먹을 간식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어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은지. 그래서 사다 주면 늦어서 안 먹는다. 다른 게 먹고 싶다. 너는 행동이 왜 이렇게 굼뜨냐 하면서 A의 친구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방과 후에는 절 끌고 다니며 PC방 노래방에 가더군요. 계산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게임해지거나 노래 점수가 낮게 나오면 넌 생긴 게 기분 나빠. 딱 찐따 얼굴이야. 가끔 눈 마주치면 놀라잖아. 너무 어이없게 생겨서. 라며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큰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주변의 A 친구들은 그럴 때마다 크크거리며 웃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용돈이 끊겨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 라며 아예 돈으로 가져가더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던지라 용돈은 풍족하게 주셨었는데 그마저도 부족해 문제집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더 타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절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 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A의 그 손과 입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또 화장실에 끌려갈까봐 아이들 앞에서 절 조롱하고 비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칫 자신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절 도와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고 믿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도 다 미워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물론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니 그랬거니 하지만 그때는 반 아이들도 담임 선생님도 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더 웅크리고 지냈을지도 모르죠. 그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다른 애들에게도 경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일이 끔찍해지니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고 집에서도 밟지 못했던 절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 하루는 우시면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방치해서 제가 나쁜 길로 빠진 것 같다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제 교복에선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매일 늦게 들어와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때까지도 너무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A가 무슨 짓을 할지 아니까요. 그때 엄마께서 수정아, 엄마에겐 너가 세상 제일이야. 넌 나의 보물이야. 제발 빛을 잃지 않게 바래. 라고 하시는 말씀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곤 그동안의 일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절 보며 부모님께서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시더군요. 저에게 듣고 사실을 아신 부모님께서는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셨고 교무실과 교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저는 각각 상담실로 교무실로 불려가 진술서를 써야 했고요. 반 아이들에게도 사실인지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조사 끝에 그 아이들이 절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부모님을 설득하며 어린 학생들이니 화해의 기회를 갖게 하자며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하셨지만 제 학생부에도 기록이 된다는 말에 주춤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내놓은 중재안은 그동안 A가 가져간 물건들과 돈을 돌려받고 사과하고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A가 가져갔던 제 물건들은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전부 다는 아니어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따지고 들면 또 화장실에서 그날처럼 될까 두려워 더 이상 말도 못했습니다. 학교 측의 권유로 억지로 사과하려고 온 A가 절 표독스럽게 노려봤거든요. 주동자였던 A의 부모님은 대표 자격으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와서는 우리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장난이 심하고 욕심이 많아요. 그러기에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걸 다 사줘서 보는 애들이 갖고 싶게 하세요. 앞으로는 지위를 줄 테니 사이좋게 지나게 하죠. 라며 사과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 A의 부모님 앞에서 저희 부모님은 허탈해 하셨지만 그래도 절 지키고 싶으셨는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경찰 검찰에 갈 겁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지금까지 일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번만 참아보죠. 한 번만 저희의 힘들게 하면 언론에 제보라도 할 테니까 우리 아이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제 손을 꼭 잡던 그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계셨거든요. 그때의 그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부모님 가슴에 그런 상처를 가지게 해드린 죄는 더 쉽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A의 무리들은 전처럼 대놓고 절 괴롭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가면 재수없는 냄새가 난다는 둥, 돈 많은 부모 있어서 좋겠다는 둥 비아냥거리며 절 힘들게 하려고 했죠. 그래도 예전만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니 견딜만 했습니다. 함께 다니는 친구는 없었지만 괴롭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돈과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았고 심부름도 안 해도 되고 가기 싫은 노래방에 가서 그 담 냄새도 안 맡아도 됐으니까요. 그냥 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가끔 절 따로 불러 생활이 어떠냐고 형식적으로라도 물어보시곤 하셨지만 그 아이들을 혼내거나 자제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물으시는 게 티가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저 잘 지낸다고 답하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A의 삼촌이 동네 파출소 소장이신데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과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옆 학교 애들과 다툼을 하거나 애들 괴롭히는 걸로 유명했는데 삼촌인 파출소장이 돌려보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와서는 더 활개를 치고 다닌 게 교감 선생님께 사석에서는 삼촌 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A는 그렇게 괴물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른들은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A는 점점 더 기세 등등해졌고 제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저에게 하던 짓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야, 수정이한테 내가 부탁을 못해서 그래. 쟤 건드리면 나 우리 엄마가 가만 안 둔다네. 그런데 어쩌냐. 용돈은 계속 안 주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좀 나눠줘라. 라며 일부러 크게 이야기하더군요.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등에서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 탓을 하는 애들도 있더군요. 저 하나 고생하고 말지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고요. 그렇게 지내다 학년이 바뀌고 A와도 반이 멀어져 저희 학교 생활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다가오면 경계를 하느라 좀 애를 먹긴 했지만 차츰 적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게 되었죠. 1학년 때 저의 일을 알고 있는 애들이 제 따였다며 멀쩡하게 생겼네 라던가 제 따였다더니 성격이 좀 이상해 라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애써 무시하며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가끔 매점이나 교실 이동으로 복도로 오갈 때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A의 무리를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도 저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도 않았고 저도 애써 외면에 크게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다시 올랐고 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대학과 바라던 과인 경영학과에 가기도 해서인지 학교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같은 과 동기들도 고등학교 때 일을 모르니
동등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당당해져서인지 저는 더 활달한 성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 나는 역사 사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마음 아파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그때 그 일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꺼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처가 들키면 너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그때 일들이 꿈에 나오기도 해서 그 두려움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탓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할 때는 더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기며 선배며 후배들까지 잘 챙기고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도 저의 그런 상처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생활도 편해졌고 자신감도 생겨 학점도 잘 나오며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혹시나 저 사람들이 저에 대해 몰래 뒷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더 밝게 잘 지내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도 오래 준비하지 않았는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패션 계열 회사였는데 지금도 상위 브랜드인 회사라 합격을 하고 난 뒤 저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 인생의 어둠이라고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는 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밝게 열심히 배우며 일했더니 선배들과 상사분들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회식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남들이 꺼리는 일들도 그저 웃으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막내 잘 들어왔다며 칭찬받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 간에 교류해야 하는 업무 때문에 다른 층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가 제가 방문한 그 옆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간을 거슬러 고1 시절 7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돼요. 그저 A가 절 발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겨우 업무를 마치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안절부절하게 되더군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A가 날 보고 그 전의 일들을 소문내면 어쩌지? 날 봤나?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평소와는 다르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던 저를 선배가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기에 업무차 다른 층에 갔다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나 봐요. 얽히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같은 층 아니면 잘 마주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힘들어해. 모른 척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해결책이 생긴 것처럼 마음에 진정이 되더군요. 그래, 나만 모른 척하면 다신 얽힐 일 없을 거야.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다시 평소의 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잊을 정도로 지내게 됐습니다. 출퇴근할 때나 점심시간에라도 사실 마주치면 어쩌나 걱정이 될 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불안하기도 했지만 일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작아져서인지 금세 없던 일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잊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몇천 몇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지금은 학교가 아니고 다 큰 성인이니 당당하게 밀어붙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망각을 지닌 채 제가 회사 생활을 2년 정도 더 하던 어느 날 그날따라 일도 잘 안 풀리고 야근도 하게 되어 지친 발걸음으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 저희 집으로 가려면 버스를 한번 환승해야 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A가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절 사로잡더군요. 흠칫 놀라 구석에 본능적으로 저를 숨겼습니다. 혹시나 이런 저를 A가 볼까봐 몸을 낮추고 도망가야 하나 하며 그쪽을 살피는데 A는 혼자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인가 해서 봤더니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40대 후반의 아저씨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손을 깍지 끼기도 하고 찰싹 달라붙어 멀리서 봐도 심상치 않은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전히 목소리가 큰 A는 주변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 너무 피곤해요. 얼른 가서 나 마사지 해줘요." 라며 남자와 이동을 하더군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며 들리는 소리에 부장님 어쩌고 하길래 싶어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그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얼마나 급한지 주변은 살피지도 않고 끌어안고는 앞만 보고 가느라 제가 따라가는 건 모르더군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는 모텔로 자연스럽게 들어서더군요. 그 장면까지 동영상을 촬영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까지 혹시나 A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싶어 계속 주변을 살피며 노심초사했습니다. 버스에 타서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후들거리더군요. 그리고 전 그 순간 17살 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면 A에게 복수 비슷한 걸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내 메일에 들어갔습니다. A가 근무하던 부서의 팀원 모두와 회사 임직원분들의 메일로 그날 찍은 동영상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 계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제가 그런 일을 한 줄 모를 테니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도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렇게 했던 대가를 너가 이제서야 치르는구나 라며 저의 그 행동에 타당함까지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퇴사까지 해버리면 다시는 마주칠 일도 제가 마음 졸일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무실에는 술렁이며 소문이 돌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같은 부서 부장과 여자 직원이 바람을 피우다 영상이 찍혀 둘 다 퇴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어떤 연락이나 확인이 없었으니 완벽하게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묵혀두었던 체증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A가 이제는 인생의 패배를 맛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이상 A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 통쾌한 복수극으로 남아 제 인생에 없던 일이 된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복수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다 회사 선배 소개로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제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회사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를 하며 아직은 살림하는 재미에 빠져 있기도 했고 아이 키우느라 짬이 없어 주변 친구들과도 좀 소원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이 가족끼리 돌잔치를 치르고 SNS에 사진을 올렸더니 고3 때 같은 반으로 만나 가끔 연락하며 만나면서 지내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임신해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요즘 시국인지라 어린애 데리고 어디 가기는 그렇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하고 이제는 둘 다 가정주부이다 보니 살림 얘기, 육아 얘기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학교 다닐 때의 아픈 얘기는 이 친구도 잘 모르는 터라 더 편하게 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친구 입에서 나온 A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맞다, 너 A라는 애 알지? 글쎄 걔 너희 회사 다녔다며? 못 봤어? 라길래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우리 회사? 아니 몰랐는데 라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걔 1년 전쯤에 저 세상에 갔다던데 라며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알던 대로 회사 상사와 그렇고 그런 것도 맞았고 그 일이 밝혀져서 퇴사를 한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로는 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일이 밝혀지며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 상사의 부인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당해 상당한 돈을 물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거의 전 재산을 뺏기고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까지 뺏기며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네가 나를 깨어서 내가 모든 걸 잃었다며 A의 부모님께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A의 부모님은 집안 망신이라며 A를 내쫓았고 그 많던 친구들한테 그렇게 돈을 빌리러 다니더니 다 손절당하고 혼자 술만 마시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멍해지더니 갑자기 낭떠러지로 올라선 것 마냥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살에 저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일에 얽혀서 제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고 누군가가 저를 해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자 친구는 괜찮냐고 물어보며 어이구 착해 빠져가지고 근데 걔 학교 다니면서 애들 너무 힘들게 해서 다들 천벌받았다고 그런다더라. 너도 같은 반이었다며 알겠네. 걔 장난 아니었던 거. 장례식 때 애들도 없더래. 너무 마음 쓰지 마. 너는 애가 그 나이 먹도록 이렇게 여리니 하더군요. 그러더니 친구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더군요. 그런 친구에게 맞장구를 치고는 있었지만 자꾸 어색하게 웃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싱숭생숭하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묻다가 엄마 혹시 나 고등학교 때 A라는 애 기억나? 하고 물어보니 기억나지 그 못된 기집애. 왜 기억이 안 나겠니? 갑자기 그 애는 왜? 어디서 마주쳤어? 하시더군요. 아니 오늘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걔 죽었대.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눈물이 쏟아져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니? 그렇게 억척스럽게 못되게 굴더니 죽기는 왜 죽어? 에구 그래도 젊은 목숨인데 안 됐구나 하시더군요. 그런 엄마에게 괜히 안 되긴 뭐가 안 돼. 다들 걔 천벌받은 거라 그런데 엄마도 그냥 그렇게 잘 죽었다 하면 안 돼? 라고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수정아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쓰면 못 써. 그러면서 너는 왜 울어? 괜히 속 끓이지 말고 그냥 좋은 데 가라고 빌어줘. 너한테는 나쁜 애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 나쁜 마음 계속 갖지 마라. 그래야 네가 편해. 라며 절 달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는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이를 돌보면서도 자꾸 A가 저에게 물건을 가져가던 모습, 제 돈을 가져가던 모습, 저를 조롱하며 비웃던 표정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친구 말처럼 그래 넌 천벌받은 거다.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억울해지기도 하더군요. 잘못은 A가 했는데 난 그저 그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해야 하나 싶더군요.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했었을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혼란은 계속되면서 작아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A의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A에게 미안하거나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일을 하였지만 제 사심이 들어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회사에서 받은 징계는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온 결과 역시 다 A의 잘못으로 불거진 일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몫이었을 겁니다.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놓고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어지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그러면서도 꼭 A의 무리들이 절 찾아내서 그때 화장실로 끌고 가. 너 때문이니 책임져라. 라고 할 것 같고 저희 부모님께 사과도 안 하던 그 부모가 나타나 제 멱살을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죠. 통쾌했고 제 사라졌던 자존감을 되찾은 것 같았던 그 복수 때문에 A가 잘못되었고
그 때문에 모든 잘못을 제가 뒤집어 쓴 느낌입니다. 요즘 부쩍 예민해진 절 보며 남편이 육아 우울증 아니냐며 많이 힘들면 상담을 다녀보겠냐고 묻더군요. 괜히 남편에게 짜증을 내며 내가 왜 그런 상담을 받아? 당신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A는 제 삶 속에 상관도 없이 살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아프게만 했던 사람인데 그저 단 한 번 그 아이의 잘못을 용기 내 드러나게 한 것뿐인데 이렇게 괴로워야 할까요?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 쌤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위선 떨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어디까지나 착한 척 하고 싶은데 억지로 못된 제 마음을 감추느라 이렇게 괴로운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젯밤에는 그날 키보드를 두드리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꿈에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웃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떨려서 안절부절하기만 했었는데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듯이 천벌 받은 거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그 메일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건 왜일까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